혹시 여러분도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정말 우리 집 자식이 맞을까? 하고 말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그런 의문을 품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성호는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았네라고 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설마 그 막연한 의심이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친구들과 장난삼아 시작한 유전자 검사 한 번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40년간 아버지라고 믿어온 분이 아버지가 아니었고 어릴 적부터 아저씨라고 불러온 옆집 분이 진짜 아버지였다니.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7% 일치율이라는 숫자 앞에서 모든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가족에게는 태풍이 몰아쳤어요. 40년간 쌓아온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죠. 아버지의 분노, 어머니의 눈물, 동네 사람들의 수근거림까지.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출생의 비밀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었거든요. 가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시작된 거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두 실화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가끔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더라고요. 그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깨닫게 되죠. 저에게는 그 시험이 바로 이 DNA 검사였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44살, 평범한 회사원 성우입니다. 아내와 고등학생 딸 하나를 둔 가장이죠. 우리 동네는 30년 전부터 변함없이 조용한 주택가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집과 옆집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옆집 아저씨 박동철 씨는 저보다 10살 정도 연상이에요. 어릴 적부터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죠. 친아버지께서는 과묵한 성격이라 말씀이 많지 않으셨는데 박 아저씨는 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축구도 가르쳐 주시고 숙제도 봐주셨거든요. 성호야, 공부는 잘하고 있니? 박 아저씨는 항상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옆집 아저씨가 너를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실제로 두 집은 마치 한 가족처럼 지냈어요. 명절이면 어김없이 양 집안이 모여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박 아저씨 부인인 숙모도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고요. 동네 사람들은 두 집이 참 사이좋게 산다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기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꾸 성호는 아버지를 안 닮았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어머니를 닮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주 들으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친아버지는 키가 작고 둥글둥글한 체형이신데 저는 키도 크고 각진 턱선을 가지고 있어요. 눈매도 완전히 달랐죠. 반면 박 아저씨와는 체형이나 얼굴형이 묘하게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 닮는 경우도 있지 뭐.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어 넘기셨지만 저는 가끔 거울을 보며 의문이 들었어요. 특히 박 아저씨와 함께 사진을 찍을 때면 사람들이 부자 같다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겠지만 저에게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고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두 집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박 아저씨께서 주례를 서주셨죠. 신혼집도 부모님과 박 아저씨가 함께 알아봐 주셨고요. 그만큼 가깝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딸 지민이가 태어났을 때도 박 아저씨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친할아버지보다도 더 예뻐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박 아저씨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지민이가 자라면서 저와 친아버지보다는 박 아저씨를 더 많이 닮아간다는 거였죠. 코 모양이나 웃는 모습이 특히 그랬습니다. 사람들도 지민이가 옆집 할아버지를 닮았네 라고 자주 말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특히 박 아저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남다른 애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성호야, 너는 정말 착한 아이로 자랐구나. 박 아저씨는 가끔 저를 보며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그 표정에는 자부심과 함께 묘한 안쓰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신호들이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냥 가족처럼 가까운 이웃사촌의 정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설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 평범하고도 특별한 일상이 4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두 집은 여전히 명절이면 함께 모이고 경조사가 있으면 서로 도왔어요. 동네에서는 모범적인 이웃사촌으로 통했. 그런데 얼마 전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운명적인 날은 지난달 금요일이었습니다. 대학 동창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가졌는데 대화 주제가 요즘 유행하는 유전자 검사로 흘러갔어요. 야, 야, 너희도 해봤냐? 조상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다던데? 친구 민수가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지도와 함께 혈통 분석 결과가 나와 있었죠. 나는 몽골 쪽 피가 섞여 있다더라. 우리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신 게 맞았어. 다른 친구 정훈이도 맞장구 쳤어요. 요즘 이런 검사가 정말 정확하다던데? 심지어 질병 위험도까지 알려준다고 하더라고. 저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검사를 해서 뭘 알아내겠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계속 권하더라고요. 성호야, 너도 한번 해봐. 재밌을 거야. 요즘 키트 사서 침만 뱉으면 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왜 해요? 돈 아까운데.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지만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민수가 내가 쏠 테니까 그냥 한번 해봐라며 검사 키트를 주문해 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집으로 택배가 왔어요. 작은 상자 안에는 플라스틱 용기와 설명서가 들어있었죠. 아내는 이런 걸 왜 하냐며 고개를 저었지만 딸 지민이는 신기했습니다. 아빠, 이걸로 정말 조상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런가 보다. 과학이 발달해서 말이야. 저는 반신반의하며 설명서를 읽어봤어요. 침을 용기에 뱉고 우편으로 보내면 몇 주 후에 결과가 나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해 보였죠. 그런데 검사를 하면서 문득 어릴 적 궁금증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정말 아버지를 안 닮았을까 하는 생각이 말이에요. 이 기회에 과학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도 같이 검사해 보는 게 어때? 가족 모두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아내는 여전히 시큰둥했지만 친아버지는 의외로 관심을 보이셨어요. 요즘 그런 게 있구나. 한번 해보자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와 친아버지 그리고 딸 지민이까지 세 명이 함께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침을 뱉는 과정에서 지민이가 의학 이상해요라며 웃어댔던 기억이 나네요. 키트를 키트를 보내고 나서는 잊고 지냈어요. 결과가 나오려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 사이에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출근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박 아저씨 집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죠. 그런데 한 달 후 결과 메일이 왔을 때 제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결과부터 확인했어요. 조상의 이동 경로와 혈통 분석은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방계와 남방계가 섞인 전형적인 한국인의 결과였죠. 그런데 가족관계 분석 부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친아버지와 저의 유전자 일치율이 생각보다 낮게 나온 거예요. 보통 친부와 자식 간에는 50% 정도의 일치율을 보인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상하네. 오류인가? 저는 고객센터에 문의해봤어요. 담당자는 검사 오류일 가능성도 있으니 재검사를 원하시면 새 키트를 보내드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재검사 키트가 도착하기까지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초조했어요. 계속 그 결과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정말 친부자 관계가 아닌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재검사 결과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번째 결과도 첫 번째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친아버지와의 일치율은 여전히 낮았죠.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의 아들인가 하는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왜인지 모르게 박 아저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하지만 그 설마가 현실이 될 줄은 몰랐어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저는 용기를 내어 박 아저씨께 부탁드렸습니다. 아저씨, 죄송한데 저도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재미삼아 아저씨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웃 사촌끼리 얼마나 다른지 궁금해서요. 박 아저씨는 잠시 당황하시는 듯 했지만 곧 웃으며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 재밌겠네. 나도 해보자. 하지만 그 순간 박 아저씨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마치 내심 두려워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당시에는 단순히 새로운 경험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박 아저씨의 검체와 함께 비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이메일함을 확인하며 불안해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충격적인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박 아저씨와 저의 유전자 일치율이 무려 99.7%였던 것입니다. 친부자 관계 확률, 화면에 떠오른 그 숫자들을 보며 저는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40년 넘게 아버지라고 믿어왔던 분이 아버지가 아니었고, 옆집 아저씨가 진짜 아버지라는 말인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충격이 컸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40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박 아저씨가 저를 유독 아껴주셨던 이유, 사람들이 저희가 닮았다고 했던 말들, 그리고 어머니의 어색했던 표정들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업무에 집중이 안 되고 집에 와서도 가족들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친아버지라고 믿어온 분을 마주할 때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라고 이런 거대한 비밀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어요.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께 직접 물어보기로 한 거예요.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저는 부모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화초를 돌보고 계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제 마음은 태풍 속 같았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니는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오셨어요.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혀서 어머니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70세가 넘으신 어머니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유전자 검사를 했거든요. 유전자 검사? 어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예감이 좋지 않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네, 친구들이 재미로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친아버지와의 일치율이 낮게 나온 것, 그리고 박 아저씨와는 99%가 넘는 일치율을 보인다는 사실까지.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시는 동안 점점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죠. 그게,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 정말 모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성호야, 어머니,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저는 도대체 누구 아들인가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기다렸어요.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재촉하자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아니다. 그럴 리가 없어. 검사가 잘못된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처럼 들렸어요. 어머니, 2번 검사했는데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그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때서야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에는 40년간 묻어둔 죄책감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성호야,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의 첫마디에 저는 모든 걸 직감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죠.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 부모님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친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2분은 자주 다투셨다고 합니다. 그때 너의 아버지는 술만 드시고 집에도 안 들어오시곤 했다. 나는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런 시기에 박 아저씨가 위로해 주셨다고.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였는데 점점 선을 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단 한 번이었다. 정말 단 한 번뿐이었는데 그 아이가 네가 될 줄은 몰랐다.
어머니의 절규 같은 고백을 들으며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40년 동안 품어온 의문이 이렇게 끔찍한 진실로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아버지는 모르고 계신 거예요? 모르신다. 절대 모르셔야 해. 그분이 알게 되면 어머니는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저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 아저씨는 아세요? 그분도 모르실 거야. 나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 그냥 없었던 일로 묻고 살았다.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 실망,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성호야, 제발 이 일은 비밀로 해줘. 아무도 다치지 않게.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애원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고백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박 아저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예전 같은 평범한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아저씨를 마주쳤을 때의 어색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분은 여전히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셨지만 저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진실을 안 후의 첫 만남은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저는 이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간청을 들어드리고 싶었지만 양아버지를 속이며 사는 것도 괴로웠어요. 매일 아침 인사를 드릴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그런데 운명은 제가 선택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딸 지민이가 갑자기 유전자 검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는데 신기해요. 아빠랑 할아버지가 생각보다 안 닮았대요. 순간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들던 손을 멈추셨고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뭔 소리냐, 그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지민이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아버지, 유전자 일치율이 보통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런데 옆집 할아버지랑은 거의 똑같다고 나왔대요. 신기하죠? 천진난만한 지민이의 말에 식탁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어요. 성호야,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신 아버지는 점점 화가 나시는 것 같았어요. 대답해봐. 유전자 검사가 뭐고 왜 박 씨하고 일치율이 높다는 거냐? 결국 저는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장난삼아 시작한 검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어머니께 들은 과거 이야기까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듣는 동안 점점 얼굴이 붉어지셨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넌 내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냐? 아버지, 40년 동안 내가 키운 아들이 옆집 놈 자식이었단 말이냐? 아버지는 갑자기 일어나시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식탁 위에 그릇들이 와르르 떨어졌어요. 아내는 놀라서 지민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여보, 제발 입 닥쳐. 40년 동안 나를 속였으면서 무슨 말을 하겠다고. 아버지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평생 온화하시던 분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40년간 믿어온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년이 바람을 피웠다고? 박 씨하고? 아버지, 진정하세요.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감싸자 아버지는 더욱 격분하셨어요. 너까지 그년 편을 드냐? 네가 내 자식이 아닌데 왜 내가 진정해야 하냐?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아버지 입에서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고아가 된 기분이었어요. 40년이야. 40년 동안 남의 자식을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웠단 말이다. 아버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화분을 발로 차시고 벽을 주먹으로 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말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화를 돋굴 뿐이었어요. 아버지, 저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뿐입니다. 핏줄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핏줄이 상관없다고? 웃기지 마라.
그럼 넌 이제 옆집으로 가서 살아라. 아버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아버지라고 여겨온 분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어머니는 계속 울면서 아버지께 매달렸어요. 여보, 제발 성우한테는 화내지 마세요. 이 아이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라고? 그럼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 아니야? 옆집 놈하고 바람 피운 게 내 잘못 아니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시며 손을 들어 올리셨어요. 저는 급하게 두 분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때리시면 안 됩니다. 비켜라. 내가 왜 남의 자식 말을 들어야 하냐? 남의 자식이라는 말이 또 한 번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옆집에서 박 아저씨가 뛰어오셨어요. 집안이 시끄러워서 나와 보신 거였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소란이? 박 아저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 아버지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박 씨, 잘 왔어. 내 자식 데리고 가라. 네? 무슨 말씀을? 아버지는 박 아저씨에게 달려들 기세였어요. 저는 급하게 아버지를 말렸지만 힘에 부쳤습니다. 40년 전에 내 마누라하고 바람 피워서 낳은 게 저 자식이야. 이제 와서 모른 척하지 마라. 박 아저씨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어요. 뒤로 몇 걸음 물러서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유전자 검사까지 했어. 99% 일치한다는데 뭐가 더 필요해? 그 순간 박 아저씨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아신 것 같았어요. 그분도 어딘가 예감하고 계셨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 집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계속 소리를 지르시고 어머니는 울고 계시고 박 아저씨는 어쩔 줄 모르시고 저는 그 한가운데서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딸과 함께 집을 나왔어요. 아버지가 당분간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하셨거든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이 동네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호텔에서 보낸 첫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며 한숨을 쉬었고 지민이는 자신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났다며 자책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위로해야 했지만 정작 제가 더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신 거였습니다. 성호야, 큰일 났다. 어젯밤에 동네 사람들이 다 들었어. 네? 뭘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밖에서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셨잖니. 옆집, 앞집 사람들이 다 나와서 봤다고 해.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제 그 소동을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다는 말인가요? 우리 동네는 30년 넘게 같이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소문이 금세 퍼지거든요. 지금 동네가 난리야.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우리 집을 힐끔힐끔 보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40년간 모범적인 이웃으로 살아오셨는데 하루아침에 동네의 구설수에 오르신 거죠. 저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멀리서도 우리 집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 있었어요. 성호 왔네? 성호야, 안녕? 사람들이 저를 보며 인사를 건넸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호기심과 동정이 뒤섞인 시선이었어요. 몇몇은 아예 고개를 돌려 저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셨어요. 부엌 창문으로 보니 박 아저씨 집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호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사셨던 분인데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시니 견디기 힘드셨을 거예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동네 부녀회장인 김 아줌마가 집으로 찾아오신 거였어요. 성호 어머니, 나 좀 봐요. 김 아줌마는 평소에도 동네 소문에 밝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리 없었어요. 어젯밤 일이 사실이에요? 성호가 정말 박씨 집 아들이라고요? 직설적인 질문에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김 아줌마는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지. 10년 동안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김 아줌마가 나간 후 저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하고 성원의 어머니가 그런 사이였다니. 그러게 말이야. 박 씨를 많이 닮긴 했지.
옛날에도 두 집이 너무 가깝게 지낸다 싶었어. 성우 아버지는 얼마나 충격이 클까?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정말 숨고 싶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 일인데 마치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았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산대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성호야, 많이 힘들지? 네, 그냥 괜찮습니다. 참,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그런데 네 어머니는 괜찮으시니? 어제부터 밖에 나오지도 않으신다던데. 저는 대충 대답하고 급하게 마트를 나왔어요. 하지만 밖에서도 시선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집 며느리는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하나. 성호도 참 불쌍해. 아무 잘못 없는데. 박 씨는 뻔뻔하게 아직도 그 집에 있다던데? 할머니들의 말을 들으니 박 아저씨도 마찬가지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을 받으며 지내는 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저녁 무렵 저는 박 아저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평생 피해야 할 사람인 것 같았지만 상황을 정리하려면 대화가 필요했어요. 박 아저씨는 집 뒤뜰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인데 많이 힘드신 모양이었어요. 아저씨, 성호야. 박 아저씨는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떨구셨어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가 난리예요. 알고 있다. 미안하다, 성호야. 아저씨도 몰랐던 일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버지처럼 여겨온 분과 이렇게 어색하게 마주하는 게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어머니는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계시고, 박 아저씨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어요. 내가 이 동네를 떠나야 할까? 그게 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떠난다고 해서 소문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머물러 있는 것도 쉽지 않아 보였어요. 매일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사는 건 고문과 다름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네 청년회에서 두 집안 문제에 대해 회의를 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동네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30년 넘게 모범적으로 살아온 두 가정이 하루아침에 동네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매일 새로운 소문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성원의 집은 이혼할까? 박씨 부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성원은 이제 어느 쪽 성을 쓸까? 끝없는 추측과 소문들이 동네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들은 점점 더 과장되고 왜곡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저희 가족은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고 어머니는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셨어요. 양아버지도 회사에서 돌아오시면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시곤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박 아저씨가 술에 취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호야, 성호야, 나 좀 봐.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박 아저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거칠어져 있었어요. 술 냄새가 문틈으로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박 아저씨를 맞이했어요. 그분은 비틀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아저씨, 많이 드셨네요. 드셨다고? 드실 수밖에 없지. 이 판에 술이라도 안 마시면 어떻게 견디겠어. 박 아저씨는 소파에 털썩 앉으시더니 머리를 감싸주셨어요. 평생 품위를 지키며 사셨던 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호야,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해야 할까? 아저씨 40년이야, 40년. 네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정말 몰랐다고. 박 아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날 밤 어머니와의 일은 정말 단 한 번뿐이었다고. 그것도 술에 취해서 벌어진 실수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고 계셨어. 지금 네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거든. 집에서도 화를 자주 내시고. 박 아저씨의 변명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40년간의 거짓말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아저씨, 저를 보시면서 의심해 보신 적 없으세요? 있었지. 네가 클수록 나를 닮아가더라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 그리고 확신하고 싶지도 않았다.
박 아저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를 보면서 정말 예쁘고 자랑스러웠는데 동시에 미안하고 죄스러웠어. 네가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 양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박 아저씨를 보시더니 얼굴이 일그러지셨어요. 술 처먹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박 아저씨는 양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남의 마누라한테 손대놓고 어쩔 수 없었다고? 양아버지의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박 아저씨의 절규를 보시며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40년 동안 네 옆에서 살면서 네가 내 아들을 키우는 걸 봤어. 고마우면서도 괴로웠다고. 그럼 그때 말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말할 수 있었겠어? 너희 부부를 갈라놓고 성호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었겠냐?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어느 쪽 편도 들 수 없었어요. 양쪽 모두 나름의 이유와 고통이 있었거든요. 그때 박 아저씨가 갑자기 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내가 널 낳았지만 키운 건 저 집 아버지다. 네? 진짜 아버지는 키워준 아버지야. 피는 바꿀 수 없지만 정은 키우는 거거든. 박 아저씨의 말에는 체념과 포기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40년 동안 숨겨놓았던 진실을 이제 와서 이렇게 쉽게 넘어가려고 하시는 게 억울했거든요. 아저씨,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간단하지 않다는 거냐? 저는 지금까지 누가 제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다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아저씨도 어머니도 모든 걸 알면서 저만 바보로 만들었잖아요. 박 아저씨는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계셨죠. 이제 와서 키워준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동네 사람들 시선은 어떻게 하고 우리 가족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해요? 저는 지금까지 쌓였던 분노를 모두 쏟아냈어요. 누가 아버지인지 이제는 제가 정합니다. 어른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박 아저씨는 저의 분노를 받으며 더욱 위축되셨어요. 양아버지도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시며 당황하셨고요. 성호야, 진정해라. 진정할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된 건 저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 순간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며칠간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셔서 많이 야위신 모습이었습니다. 성호야, 그만해라. 너무 큰 소리 내면 또 동네 사람들이 들어. 어머니의 말에 저는 더욱 서러웠어요. 이 상황에서도 체면을 생각하셔야 하는 어머니가 안타까웠거든요. 어머니, 이제 체면이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머니도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온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박 아저씨는 여전히 변명만 늘어놓고 계셨습니다. 내가 내가 이 동네를 떠날게. 그러면 조금 나아질 거야. 박 아저씨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씀하셨어요. 떠난다고 해결될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박 아저씨의 말에 저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도망치려고만 하고 있었거든요. 아저씨가 떠나시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겠습니다. 저는 세 분을 모두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뿐입니다. 4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이 제 진짜 아버지예요. 핏줄이 어떻든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양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시더니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아저씨는 제 말을 듣고 더욱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마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다는 걸 확실히 깨달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 아저씨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너무나 작고 약해 보이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인한 실신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드시지 못했다고 하시던데 정신적 충격도 상당히 크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병실에서 어머니를 지키고 있는데 양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노에 차 있던 분이 어머니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 사람아, 양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계셨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사신 부부의 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괜찮아지실 거예요. 성호야, 미안하다. 내게 너무 심하게 했나? 양아버지가 갑자기 제게 사과하셨어요. 화가 나서 그랬지. 너를 정말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며칠간 받았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신 건 이틀 후였어요. 눈을 뜨시더니 저와 양아버지를 번갈아 보시며 미안하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자책은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도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퇴원하신 후 저는 가족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양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제가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자고 했어요. 더 이상 이 문제로 괴로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요. 양아버지는 처음에 주저하셨지만 결국 동의해 주셨어요.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고요. 그날 저녁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40년간 쌓인 모든 것들을 털어놓는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한 번뿐이었어요? 그래, 정말 한 번뿐이었다. 그것도 술에 취해서. 다음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양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부부 사이도 소원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박 씨가 위로해줬어.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만 외로움이 커지면서 잘못된 길로 빠져버렸지. 양아버지는 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한숨을 쉬셨어요. 나도 그때 너무 심했나 보다. 사업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서까지 화를 냈으니까. 두 분이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씩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의 질문에 양아버지가 먼저 답하셨습니다. 이혼은 하겠다. 이 일을 덮고 넘어갈 수는 없어. 여보, 하지만 성호는 내 아들이야. 핏줄이 어떻든 40년간 아버지 노릇을 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다. 양아버지의 말에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법적으로는 이혼을 하시더라도 저와의 관계는 유지하고 싶다는 뜻이었거든요. 성호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진짜 아버지는 키워준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제 대답을 들으신 양아버지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머니도 안도의 표정을 짓고 계셨고요. 그때 박 아저씨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사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이었나 봐요. 성호야, 나 이제 이 동네를 떠날 거야. 어디로 가시는데요? 시골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이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너희 가족만 힘들어질 것 같아서. 박 아저씨의 결정을 듣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평생 아버지처럼 모시고 살았던 분이 떠나신다니 섭섭하기도 했거든요. 아저씨, 굳이 떠나실 필요 없어요. 아니다, 성호야. 이게 맞다. 나는 네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 박 아저씨는 가방 하나만 들고 우리 집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신 거였어요. 그분 표정에는 체념과 함께 어떤 해방감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고마웠다. 네가 훌륭하게 자란 걸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 박 아저씨는 제 어깨를 두드리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진짜 아버지와 잘 살아라. 그렇게 박 아저씨는 조용히 동네를 떠나셨습니다. 40년간 이웃으로 살았던 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걸 보니 정말 허전했어요. 몇 달 후 양아버지와 어머니는 법적으로 이혼하셨지만 여전히 같은 집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이혼이었지만 두 분 나름대로는 책임을 지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이 심했지만 다른 사건들이 생기면서 저희 일은 점차 잊혀졌어요. 지금 저는 양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겪으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혈연보다 더 강한 유대감이 생겼달까요? 딸 지민이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지금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라며 예전과 다름없이 대해드리고 있어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가끔 박 아저씨 생각이 나기도 해요. 시골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궁금하지만 연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계실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였습니다.
가정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책임과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건 말이에요. 핏줄은 바꿀 수 없지만 마음은 선택할 수 있어요. 양아버지는 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 노릇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들 때 함께 해주고 기쁠 때 같이 웃어주시고 제가 잘못했을 때는 꾸짖어 주기도 하셨죠. 그것이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DNA가 일치한다고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매일매일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책임감이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거죠. 지금도 가끔 동네에서 저희를 보는 시선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저희는 가족이니까요. 어머니도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리셨지만 이제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계십니다. 가끔 성호야,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라고 대답해드려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족도 이 시련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결국 혈연이라는 건 하나의 인연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함께 살아가면서 쌓아온 추억과 사랑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40년간 저를 키워주신 분이 유일한 아버지예요. 박 아저씨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되는 건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평생 책임지는 거라는 걸 말이죠. 이제 저도 아버지가 되어 지민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절대 이런 아픔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해요. 투명하고 솔직한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모든 시련을 겪은 저희 가족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 나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말입니다.